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회원 약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그 피해 규모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걸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 100만 명 단위에 달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당해 카드 정보가 포함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취약점이 발견됐던 서버를 방치했고 해킹 사실을 무려 17일이 지난 뒤에야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며 보안 투자를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이어 금융사까지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피해자들이 과연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임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9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후 나눠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른쪽 핸들 차량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네. 우리나라 국내 규모나 주 사용자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가 좀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거의 100%라고 보셔야 되죠. 우리가 왼쪽 핸들 차량을 우리가 레프트 핸드 드라이버라고 해서 LHD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 핸들 차량 하면 좀 낯설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뭐 일본이나 다른 여러 개 국가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2,600만 대 중에서 오른쪽 핸들 차량은
한 3,000대, 4,000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 나와 있지는 않고 매년 뭐 증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일정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이 오른쪽 도로를 달리면서 왼쪽 핸들이 맞는데 오른쪽 도로를 달리면서 오른쪽 핸들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간혹 이런 차량을 볼 수가 있는데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어떤 국가에서도 왼쪽 핸들과 오른쪽 핸들 차량 아무거나 운전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교통 체계나 시스템 측면에서는 잘못하면 사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런 오른쪽 핸들 차량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수입해서 판매된다 이런 시장보다도 대부분은 그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들이 있죠. 네. 1년 이상 그 해당 국가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뭐 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귀국할 때. 네. 그 자동차도 그 짐 중에 하나로 같이 붙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 차를 뭐 매각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서 다시 살 수도 있지만은 또 차를 또 애지중지하는 분들은 그냥 끌던 차, 또 오래되지 않은 차 그러면 그냥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이 국가에 있는 차의 운전대가 오른쪽 핸들이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레이 마켓이라고 그래서 그 따로 별도로 오른쪽 핸들차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구입하고 싶어서 특수 수입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 빼놓고는 실제로 오른쪽 핸들 차량을 국내에서 운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대, 4,000대 정도 희소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오른쪽 핸들 차는 일반적인 왼쪽 핸들 차량과 비교했을 때 운행상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운행할 때 사각지대도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른쪽 핸들 차량을 국내에서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운행을 했었어요. 차를 여러 가지 차종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차를 오른쪽 핸들 차량을 국내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또 황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동을 켜놓고 제가 운행하던 차가 오른쪽 핸들 차량에 또 수동 변속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 못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동 변속기 차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핸들 차량의 변속기 레버는 왼쪽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차는요, 시동을 켜놓고 창문을 다 열어놔도 아무도 훔쳐가질 않아요. 아하, 그래요. 왜냐, 보면은 오른쪽 핸들 운전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수동 변속기다 그러면 이거는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죠. 이 차는 도난의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그런 염려는 없을 정도로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오른쪽 핸들의 또 수동 변속기 차량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난 염려가 없는 차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가장 황당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티켓을 뽑을 때 이 하이패스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아직도 티켓 뽑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운행할 때는 하이패스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티켓을 직접 사람이 뽑아야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른쪽 핸들 차량은요, 옆으로 기어가도 티켓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딱 정지를 해서 비상등 켜고 정지를 하고요. 뒤에 줄줄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서 뒤에다 죄송합니다 꾹팍하고 반대로 돌아가서 티켓 뽑고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운전대. 그러니까 차의 디자인에 멋있어서 폼을 재다가 이 티켓 뽑다가 폼사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네. 이거는 비슷한 것이 주차 티켓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어가도 뽑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핸들 차량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동호인 모임에서요. 50cm짜리 플라스틱 가제트팔 공동 구입하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 집게 네. 있죠. 50cm 정도 되는 거. 네. 우리가 일명 가제트팔이라 그러는데 이거 구입을 해서 공동 운행해서 왼쪽 이 좌석 위에다 올려놓고 보통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초기에 나오던 가제트팔은 짚는 기능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티켓을 뽑다가 바람에 날려서 이거 주소로 간 적이 있어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리고 네. 여기다가 돈을 물려서 주면은 받는 분이 깜짝 놀래요. 아, 근데 그렇겠어요. 보고 막 웃고요. 네. 거스름 또 본인이 거기다 또 물려줍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가제트 플라스틱파를 운영을 보통 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이 우스운 상황도 있지만은 되게 황당한 상황이 뭐 있었냐면은 네. 제가 그날은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왼쪽에 사람을 태우고 갔었어요. 네. 근데 이 저녁 때가 됐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줄줄이 차를 쓰고 라이트를 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내 차의 순서가 왔는데 교통경관이 왼쪽으로 얼굴 뒤미니까 창문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지를 미니까 왼쪽에 앉는 친구가 부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부니까 교통경관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고, 네. 이제 왼쪽에 있다는 전제 조건,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당하다 보니까 황당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경우가 기억이 없어요. 한 5, 6년 동안 운행. 왜 그러냐면은, 왼쪽에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은 교통공안이 왼쪽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깜짝 놀래요. 네. 근데 보니까 운전대가 오른쪽 핸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숙여서 들이밀더라도 제가 입에 물고 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도 경관이 뒤에 돌아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차 네. 뒤로 돌아서. 그러면은 뒷차가 줄줄 밀려 있으면은요.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오른쪽 도로를 오른쪽 핸들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끝에 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하려고 1차선 들어갈 때요. 네. 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왼쪽 사각지대가 평상시보다 서너 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눈으로 정확히 보질 않으면은 차가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운전 방법이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오른쪽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릴 때 보도지 않습니까? 보도. 네. 위험한 게 없어요. 왼쪽에 그냥 내리면 돼요. 보도니까요. 근데 왼쪽에 사람을 태우고 갈 때 왼쪽에 사람이 나 갈게 그러고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옆 차선인데. 그래서 꼭 운전대에서 봐줘야 됩니다. 왜 옆에 네.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예, 그런 특성들이 좀 틀린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스운 일도 많고 어떻게 황당한 일도 많은 게 오른쪽 핸들 차량. 근데 위험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변속 레버나 방향 지시 등 또 와이퍼 같은 조작系统도 모두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핸들 차량이 운전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만약에 수동 변속기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가속 페달, 브레이크, 변속 클러치가 차례대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오른쪽 핸들 차량은 위치가 바뀔까라고 여쭤보면은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 바꾸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면허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똑같은데 하나 완전히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왼쪽과 오른쪽 핸들 차량 중에서 이 와이퍼 움직이는 스위치하고 방향지시 등 스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차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방향지시 등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오른쪽 핸들 차량을 국내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 방향지시를 킨다고 키면 와이퍼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반대로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국제운전 면허 가지고 외국에서 렌트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반대의 국가는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반대의 국가라는 게 보통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이 왼쪽 운전 차량이 전체 차량의 한 65% 거의 대부분이죠. 네. 나머지 35%가 일본과 같이 오른쪽 핸들 차량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영국의 제도 도입을 하거나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보통 오른쪽 핸들 차량인데 예를 들어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도 영국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또 이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쪽 이런 나라들이 주로 오른쪽 핸들 차량을 쓰고 있는데 전체의 한 35%고요. 우리가 65%입니다. 근데 제가 반대인 국가 가서 차 빌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일본 같은 데서 좁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영국 유학생이 사고 난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차가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영국이 비가 많이 오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오고 야간이었는데
하필이면 신호등이 바뀌어서 내 차가 맨 앞에 쓴 거예요. 어허. 근데 그 유학생이 운전할 때 신호등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진입을 했는데 옛날에 기본 우리나라에서 운전했던 감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대 차선에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반대 차량은 또 수동 변속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네. 제가 양손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양손 양발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까 오른쪽 핸들 차량은 6년 정도 운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몸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반대인 국가 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꼭 우리 쪽에 해당되는 국가에서만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른쪽 핸들 차량 운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 동안에 이 분량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거의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도 많아서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분명히 보고요. 재미있는 것은 수출 중고차 우리나라 작년에 66만 대 수출했거든요. 네.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대한민국 중고차하고 일본 중고차예요. 근데 어떤 나라 가보면요. 그 몽골도 그랬었어요. 이 버스 같은 경우에 반대 운전대가 있으면 내리는 데가 반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나라 가면은 정거장에 버스가 내리는데 어떤 나라의 중고차에 따라서 내리는 입구가 반대니까 막 쏟아져 나와요, 반대로. 네. 엉망진창이고 그 상황을 보면은 막 우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오른쪽 핸들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수천 대 정도만 동호인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재원들이 그 해당 국가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온 차량 빼놓고는 특별히 운행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으니까 아마 그런 차량이 있으면 나중에 운전 조금 한번 안전한 데서 한번 조작을 해보시게 되면요. 와 이거 혼동이 되고 위험하겠다라는 식을 가실 건데 그만큼 위험하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오른쪽 핸들 차량을 고려하는 소비자나 운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오른쪽 도로에서 오른쪽 핸들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차를 후진해서 주차를 할 때는 허리를 반대로 돌려야 되거든요. 반대로 돌려야 되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요. 특히 수동 변속기 차량은 이 일반 차량도 운전을 해보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 오른쪽 핸들 차량은 더더욱 운전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들도 한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차가 접촉사고 생겨서 이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부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도 이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후화된 너무 오래된 오른쪽 핸들 차량은 처리를 하고 우리의 왼쪽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핸들 차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금 이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혜택이 쏟아진다.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다양한 할인 혜택에 사은품까지 꽉 채워 풍성하게 혜택을 끌어올려.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5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의 대표 가을 축제인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동시청 아나운서 안동시 공보실 김조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축제 이야기 하기 전에요. 요즘 K-팝 데몬 헌터스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 이 영화 배경에 하회마을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캐대원이 시작하는 첫 장면에 하회마을이 나옵니다. 도입부를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과거에 악령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자 헌터 3명이 모이는데요. 이때 세상을 지키는 방패, 혼문을 만듭니다. 이 배경이 바로 하회마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영화를 봤지만 하회마을이 나왔는지 몰랐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언제 나오나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회마을 하면 이곳에서 유래한 탈춤이죠. 하회 별신구 탈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탈춤을 기원으로 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올해도 곧 시작을 하죠. 네. 하회마을에서 800년간 내려오는 탈춤에서 착안해 1997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네. 26번째를 맞이한 축제는 다음 주 9월 26일 금요일부터 10월 5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이어집니다. 장소는 탈춤공원과 중앙선 194이 안동역, 원도심, 하회마을 등 안동 전체가 축제장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어떤 주제로 펼쳐지나요? 올해는 춤추는 탈 다양한 얼굴을 찾아서란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네. 볼거리와 먹거리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축제의 중심은 탈춤이잖아요. 네. 탈춤 공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합니다. 해외에서는 나라 27개, 60여 개 팀이, 국내에서는 140여 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이들이 총 460여 차례 공연을 펼칩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해외 공연단은 어떤 공연을 펼치나요? 해외 공연 무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있습니다. 탈춤 공연장에서 100회 정도 있고요. 그리고 퍼레이드가 하루 3번씩 30번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축제장을 직접 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영명학교와 병원에서도 공연을 펼칩니다. 그럼 이 국내 공연단 무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내 무대는 35번 펼쳐지는데요. 네. 그중 유네스코와 각 지자체가 지정한 문화재 공연이 17번 있습니다. 또 올해는 새롭게 추가한 무대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 탈춤 공연단 4개 팀도 안동에서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네. 해외와 국내 탈춤 공연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축제 기간이 10일인데요. 퍼레이드가 30번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원도심과 탈춤축제장,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이 무대에 참여하고 공연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도심에서는 대형 퍼레이드가 4번 있는데요. 9월 26일 금요일 저녁 6시를 시작으로 외국과 국내 공연단, 시민이 모두 나오고요.
퍼레이드에 이어서 저녁 7시부터는 개막식이 있습니다. 대동난장과 불꽃놀이로 강렬하게 시작을 연다고 합니다. 개막식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올해 새롭게 생긴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안동의 전통탈이 나오는 전통 혼례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커플과 가족, 친구들이 즉석에서 전통 혼례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임해 장가가는 날입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참여할 수 있나요? 매주 주말에 낮 2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10번 정도를 탈춤축제장 전역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또 축제하면 가족 단위로 많이 가는데요. 혹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도 즐길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올해 새롭게 키즈존을 운영합니다. 네. 조그마한 공들이 왕창 있는 초랭이 탈 장난의 점프볼, 아스팔트 위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바닥화존도 만들어집니다. 키즈존은 강변의 벚꽃거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린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는 키즈존 운영하고요. 축제하면 먹거리 빠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준비돼 있죠? 지역의 상인들이 바가지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합니다. 전체 상가 160여 개 팀이 있고요. 그중 지역의 상인이 88%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먹거리존인데 대표적인 메뉴도 추천을 해주시죠? 탈춤식당으로 오시면 양반의 귀한 맛을 맛보는 양반탈존부터 각시의 설렘을 나타내는 각시탈존, 이런 구역 5개가 있는데요. 네. 먼저 안동의 특산물 고등어입니다. 작년에도 인기가 있었던 고등어 케밥과 고등어 김밥을 올해도 맛볼 수 있고요. 네. 다음 백정존에서는 백정의 힘이 느껴지는 돼지고기 메뉴가 있습니다. 안동 참마 돼지 육전과 대파 제육 덮밥, 그리고 햄버거를 맛볼 수 있고요. 또 올해 축제의 주빈국이 이탈리아인데요. 까르보나라와 토마토 파스타가 준비돼 있고요. 목이 막히지 않도록 시원한 음료도 필요하잖아요. 안동의 사과를 활용해 만든 애플 아이스티와 또 디저트 사과 빙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있으니까요. 오셔서 특별한 메뉴도 맛보시면 좋겠고요. 또 탈춤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이 같이 즐길 만한 다른 부대 행사도 있을까요? 한류관광 페스타가 열립니다. K-팝 스타 5개 팀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Like You Better 노래가 유명한 프로미스 나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노래가 유명한 하이키, 네.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노래가 유명한 아홉, 그리고 루네이트와 부부걸도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5개 팀을 만나볼 수 있는 한류 관광 페스타인데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다음 달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탈춤공원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선착순으로 4,000명 정도가 입장할 수 있고 입장료는 무료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사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이 중요할 텐데 안전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존의 관람 동선을 개선했습니다. 부스 간격이 훨씬 여유로워졌는데요. 네. 넓어진 간격에는 꽃을 채워서 정원에서 쉰다는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또 전문 안전관리 인력과 경호팀을 배치하고 안전 매뉴얼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2025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소개를 쭉 들어봤는데요. 축제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9월 26일부터 일요일인 10월 5일까지 10일간 열리고요. 개막식은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펼쳐집니다. 중앙선 1구 사이 안동역과 원도심, 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안동시 전역의 무대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3주 뒤에 또 뵐게요. 네,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안동시정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조연 안동시청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늘 이야기하듯 대통령 지지율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건도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4.5%로 직전 조사보다는 1.5%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41.1%로 직전 조사는 30% 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40%대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개월여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한 달 동안은 고공행진이었습니다. 네. 이 리얼미터의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64.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왔던 결정적 배경 51.1%까지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인사 또 그리고 강선우 또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죠. 또 하나가 이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부정적인 여론이 또 만들어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네. 이 3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반등한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훈훈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조금이지만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믿었던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타결되지는 않았다. 서명하지는 않았다. 국익에 우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 사태가 벌어진 것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데 일련의 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지아주에서 체포 구금됐던 우리 교민들의 그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뭐 집권 여당에서는 추진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은 상당히 좀 강경한 또 강공 모드거든요. 그런 만큼 민주당만 놓고 보면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특별할 것이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법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제 법률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여론을 의식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그럼 내란 전담재판부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형사 합의부 밑에 이 내란 전담 특별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다소 이제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것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도 이건 뭐 내란 특별재판부와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지도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죠. 지도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박희승 의원 지역구가 호남 지역입니다. 판사 출신이긴 한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명칭이 내란 특별재판부로 불리는 시점이었으니까요. 100일 기자회견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선출된 권력이 이 임명된 권력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타는 구조로 갔는데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든
아니면 지기현 판사,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구속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지만 한때 이 구속 석방이 되거든요. 네. 그때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도 이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 우도메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그 담당 판사가 지기현 판사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한번 구속 석방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지기현 판사가 이른바 제보받은 사진에 따르면 룸살롱에 출입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번졌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사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번지면서 더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 정치권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장은 부인을 했단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이 좀 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뭐 안동 MBC가 워낙 좋은 뉴스를 많이 이제 전달을 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가 이럴 때 뉴스를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은 3스텝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3단계 분석법인데 첫 번째로는 뭐가 원인이냐 이걸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은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대선에도 못 나서도록 할 정도로 위협을 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한두 달이 걸려서 대선 이후에나 대법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그걸 서둘러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관도 26명으로 한때는 이제 30명이었습니다. 26명으로 더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법관의 평가도 입법부에서 새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쪽에서 약간 반발 기류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부터 사퇴해야 된다. 또 이제 서영교 의원이나 또 몇몇 의원들, 전현희 의원이었나요?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실에는 부담이 된 겁니다. 왜?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비판을 할 수도 있죠. 또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여론의 후폭풍이 또 여론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강유정 대변인은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원칙적으로 사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브리핑을 오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때 또 브리핑 내용에서 삭제를 했다가 상당한 항의를 받으니까 다시 그 내용을 뭐뭐라는 내용에 원칙적인 공감을 한다. 이런 또 브리핑 내용을 또 복원을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입니다. 오늘 이제 6시에 오후 6시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이유는 정부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이 측근인 김충식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선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고 하냐면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밝혀야 된다. 막 또 거센 또 민주당에서의 또 이 공세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6시에 오늘 자기 입장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장이 입장 발표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식사를 한 적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일단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서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일단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퇴를 하는 순간 이 모든 논란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사법부는 수장을 잃고 나면 얼마나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임명되는 대법원장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뜻을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인식이 막연히 지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법부가 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1년에 쭉 사태 우리 안동의 MBC에서도 전달을 하고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은 아닙니다. 사법부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공감대를 얻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입법부에서도 다수당은 민주당. 네. 또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 행정 권력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지금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민주당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야기할 때랑은 달라진다라는 건데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번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의 갈등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등장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나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이제 여론상 부담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도 설거지가 안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네.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강한 일단은 조금 자중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배경인데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날짜만 이제 틀리는데 대통령 네. 지지율과 다르게 이 11일, 12일간 양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특검들이 가동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네. 보면 직전 조사보다도 0.3%지만 내려왔습니다. 44.3%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0.2%지만 올라갔어요. 36.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하고 왜 대통령하고 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왜 엇박자냐.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 하합과 중재의 달인이라 그러면 바로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죠. 서해 류성룡 선생님이거든요. 네. 서해 류성룡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도 선조 임금 때에도 이순신과 그리고 이순신을 응애하려는 세력들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아니 됩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극한 상황이었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나섰던 것이 서해 류성룡이지만 지금이 전쟁의 상태입니까? 또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밖에는 갓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군다나 일요일 날 중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삼청동의 총리 공간에서 만찬을 했다. 이건 임기 중후반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세를 놓고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정도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또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죠. 지난 주말은 부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주말은 어디로 옵니까? 동대구역으로 옵니다. 대구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대구역으로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이 한때는 이 대구의 심장을 어디로 봤냐면 서문시장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기세가 좋을 때는 서문시장으로 와요. 이걸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시장으로 오고, 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광장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이 TK 출신인 전환길 강사도 동대구역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대구역에서 대거 군중들을 직결시킨 다음에 이것을 바로 지금 내란 특검으로 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까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 공세를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외부의 위협이 있다고 할 때는 결집을 해요. 다만 그것이 큰 지지율을 오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0.2%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국민의힘도 콘텐츠를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거는 대안은 뭐냐. 특히나 이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내걸어야 되거든요. 가령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가령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빨간 봉투법으로 가겠다. 그런 안은 뭐냐. 또는 하얀 봉투법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이른바 정책, 팔러시,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은 아쉬운 대목이고 이걸 얼마나 장동혁 대표가 묶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장외 투쟁을 위해서 대구를 찾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의 소식들과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